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재배학원의 장문학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신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올해 가뭄이 된다는 일기예보에 가뭄에 대처하는 영농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대책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한해 대책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번 요수량이 작은 작물이다. 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일반적으로 이 내건성이 강하다. 요수량이 작은 것은 내건성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건조에 강하다. 또는 한해에 강하다. 이런 것은 기장이 요수량이 310으로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수수 322,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대책이에요. 이것은. 그다음에 뿌린꼴을 좁게 하고 밀식 재배를 한다. 뿌린꼴을 좁게 한다는 것은 뿌린꼴을 넓게 한다는 것은 강파 재배하고 똑같은 게요. 좁게 한다는 것은 이 밀도, 채식 밀도를 줄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수분 쟁탈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대신 밀식 재배를 하면은 채식 밀도를 밀식에 100에 심다면은 서로 간에 수분 쟁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 밀도를 섬기게 하는데 밀식 재배를 한다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대책이 아니죠. 그다음에 드라이 파밍을 하고 뿌린꼴을 낮게 한다. 뿌린꼴을 낮게 한다는 것은 효리 구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심는 게 효리 구파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하수류보다 가깝고 이건 휴립 휴파. 이 휴립 휴파는 습해의 대책이고 휴립 구파는 한해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드라이 파밍. 드라이 파밍이라는 작물을 심지 않는 휴작기 또는 휴강기에 이 겨운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수분이 그 갈아엎은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진압 다져줌으로써 건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맞죠. 그다음에 질소질 비료 가용을 피하고 질소질은 어쨌든 이 가용을 하면은 한해라든지 동해라든지 수해 모든 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질소질은 적정량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용을 피하고 인산가리 퇴비를 증시함으로써 생육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 이 한해의 대책은 배수, 이 간수입니다. 물을 대줌으로써 한해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한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입단화를 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입단화하면은 우리가 이 소공국과 대공국이 있는데 소공국 자체가 모관력에 의해서 이 지하수 수분을 흡착하기 때문에 이 한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 또는 멀칭을 함으로써 이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 또 한해를 또 경감시키죠. 또한 중경 제초를 한다 했죠. 중경을 함으로써 표토를 쪼아줌으로써 이 모세관을 절단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흡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증발이 되고 있는데 이 모세관을 절단해 줌으로써 이 수분의 증발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제초를 함으로써 잡초의 수분 쟁탈을 방지하기 때문에 한해 대책을 제거하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증발 억제제들을 살포하는 것이 한해 대책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A농가는 간척지에서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으나 매년 가시문해병이 발생하는 등 추락 현상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업하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이 가시문해병이 발생하는 것 추락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간척지라든지 역질답, 시키면 자갈돈, 그다음 사락답, 자갈과 모래가 있는 돈 또는 노후화답이 일반적으로 가시문해병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토양은 미량 요소들이 굉장히 부족함,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이 1번 철분이 함유된 흙을 객토한다. 이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맞아. 그다음에 항산암모늄을 시험한다. 자, 항산암모늄을 시험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항산암모늄은 유한이라고 합니다. 항산암모늄 이건 항산암모늄인데 유한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황산기가 있기 때문에 토양에 수소와 만나면은 이 항화수소가 됩니다. 항화수소가 되면은 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에 상처를 줘서 더더욱 이 뿌리에서 양분과 수분 흡수가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책은 아니죠. 무항산금 비료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함철자재와 규산질 비료를 시용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질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건 자, 질소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 행토로 흡수된다. 암모늄 태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대부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결핍 증상은 유엽보다 하이엽에서 나타난다. 자, 유엽은 어린 잎이라고도 하고 하이엽은 노엽 또는 늙은 잎, 하이엽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랫잎 그러기도 하죠. 아랫잎.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 강의 들을 때 말씀드렸같이 질소질비료는 이 CBR 맺혀서 입이 먼저 나왔을 때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서 먼저 나온 형이 나중에 질소 성분이 부족했을 때 동생에게 보내고 자기는 항마 현상. 그래서 결론은 질소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여 나중에는 결국은 낙엽이 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했어요. 그다음에 결핍 시 엽록소 형성이 저해돼 항백화해야 한다. 자, 엽록소 구성 요소의 이 하나가 콘, 마그네슘. 그러니까 질소 성분이 없으면은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구성이 안 돼, 엽록소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항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죠. 그다음에 질산태질소는 지효성이고 암모임태질소는 속효성. 이건 반대로 해놨죠. 질산태질소는 속효성이고 암모임태는 지효성입니다. 이게 여기에 나온 되는 것은 책 교재, 우리 교재 기본 교재 268페이지와 270페이지를 보면 각각 그 비료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가수 재배 시 동해에 가장 강한 가수와 가장 약한 가수는, 자, 제가 별도로 책이 없지만은 노트를 해드리셨어요. 영하 35도씨에서는 구주베리, 나무딸기, 그 다음에 실생 자두. 영하 30도씨에는 사과와 중국배. 영하 27도씨에는 이 서양배와 계량 자두나무. 그 다음에 영하 25도씨에는 일본 배와 일본 밤나무. 영하 23도씨에는 호두나무. 영하 22도씨에는 호두인데 미국종입니다. 그리고 유럽종은 더 좀 온도와 이 시간 재배 환경 온도가 낮습니다. 영하 15도입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씨에는 복숭아와 딸붕아입니다. 그런데 단감은 영하 14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사과가 어쨌든 간에 가장 이 동해에 강합니다. 그러면 1, 2, 4번 중에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배는 영하 30도 사과와 같아요.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사과와 살구. 살구도 같은 영하 30도의 재배 환경입니다. 떫은감은 여기 3은 아예 답의 구성이 될 수 없겠죠. 4번 사과는 영하 30도시고 단감은 영하 14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건 교재 407페이지에 제가 노트를 내드린 겁니다. 노트한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다음에 설명하는 작물끼리 짝지어진 것은 A작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수분이 풍부하며 기공을 열어도 수분 손실이 적은 저온에서 경쟁력이 있어 중위도 및 고위도에 분포하는 작물. 자, 이건 서늘하고 습한데 잘 자라는 작물 C3 작물이고 원대 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작물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고 수분 공급이 제한되고 고온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강포화점은 높고 보상점은 낮아 강압성 효율이 높은 작물. 이것은 열대지방에서 생육하는 작물로서 C4 작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C4 작물은 수수부터 옥수수, 수수, 그다음에 사탕수수 이런 수수 붙은 것이 C4 작물이고 열대 작물입니다. 그리고 C3 작물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온대 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A가 온대 작물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에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은 벼볼이 전부 다 C3 작물입니다. 그리고 4는 A, C3 벼, B, C4 옥수수.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는 교재 220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6번 다음에 설명하는 가실 품목은 A. 에틸렌을 처리했더니 호흡이 급등하고 성숙이 촉진됐다. 이건 호흡 급등형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B 가실 에틸렌을 처리해도 성숙에 끼치는 양이었거나 일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호흡 비급등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 급등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된다. 외우시도록 하죠. 중국배와 서양배를 타고 사바나에 가면서 키망을 먹고 이 자매가 복통이 나고 아파서 살짝 토하고 수박과 멜론을 먹었더니 이 급등이 안정됐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사과, 복숭아, 자두 1, 3, 4번에서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 사과나 바나나는 호흡 급등형입니다. 그게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은 복숭아 급등형, 포도는 비급등형.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재 47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토양 입단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가. 자, 토양 입단을 형성하는 촉진하는 요인은 크게 5가지로 말씀드렸죠. 유기물을使用한다. 그 다음에 석회를使用한다. 그 다음에 콩가작물을 재배한다. 그 다음에 토양 계량제인 크릴륨이나 아크릴 쇼일을使用한다. 그 다음에 피복작물을 재배한다. 이 5가지예요. 그 외에는 자, 유기물 석회 시험한다. 1번 맞죠? 2번 콩가작물 재배한다. 맞아요.
피복작물을 재배한다. 맞습니다. 나트륨 이온을 시용하고 경운하면 안 되죠. 이것은 토양 입단을 파괴하는 요죠. 이 외에도 잦은 경운과 세토, 그 다음에 비와 바람, 그 다음에 입단의 편찬과 수칙이 있을 때 또 나트륨이 시용하고 있을 때 이 입단이 파괴가 됩니다. 이건 교재 230페이지를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작물의 생육과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변온이 어느 정도 큰 것이, 변온이라는 것은 일교차가 또는 일변화가 큰 것이 동화벌주 축대에 말한다. 이 이야기는 자, 낮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낮에는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다시 말하면 이건 강압성이 되는 것이고, 밤에는 해가 없고 온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만 해요. 호흡만 하는데 일교차가 크면 호흡이 감소되고 강압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결론은 동화물질의 또는 강압성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의 축적이 많아진 것이죠.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하면 식물체 이상이 없는 한 생산량이 감소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식물체 이상이 없는 한 증산이 수분 증발이, 예, 이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공기적으로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사람도 온도가 높으면 이마에 몸에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작물체의 연령이 높아지면 내열성이 저한다. 일반적으로 작물체의 연령이 높아지면은 내열성이 증가됩니다. 어린애들보다 어른이 더위에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고온장애 증상으로 발화불량, 결구장애, 착가불량, 조기추대가 나타납니다. 이건 7회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죠. 이건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를 풀도록 한 거죠. 자, 이거는 교재 248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또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다음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어떤 맹류를, 추파 맹류를 어떻게 하지 않고 추나 처리하지 않고 봄에 파종하였더니 영양생장만 하고 생식생장을 하지 못해 잎만 무성에 자라다가 이삭이 생기지 못하는 좌지 현상이 있다. 또는 노제트 현상이 나타났다. 자, 일반적으로 가을에 파종해서 생육 일정 시기, 다시 말하면 그 생육 초기에, 일정 시기는 생육 초기에 일정한 온도, 저온을 경과함으로써 개화 길씨를 유도하는 것이 추나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축파성 맹류를 추나 처리를 안 했다. 그리고 봄에 파종하면은 저온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 생장만 하고 그대로 출수 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좌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답은 추나 처리 좌지 현상을 설명하죠. 답은 1번입니다. 교재는 249에서 251페이지까지 추나에 대한 이 효과, 그다음에 추나 처리에 대한 뜻 다 있기 때문에 또 깊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가 신근 발생을 조장하고 파와 셀러리의 연배, 그리고 감자의 개경 발육을 조장하기에 작물 생육 기간 중에 골 사이나 포기 사이에 흙을 포기 밑으로 모아주는 것. 이거는 배토에 대한 정의를 했죠. 그래서 배토. 그 다음에 묘상에서 자란 묘는 연약하여 예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양하므로 정식기 며칠 전부터 묘를 예부 환경에 노출시켜 적응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이건 수나 또는 수나, 경화, 묘 구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정식 보통 5일에서 7일 전에 햇빛에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예기 한도에 맞게끔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 수분을 공급받은 것을 안 하는 거죠. 다시 건조하게 키움으로써 예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화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답은 배토고 나는 경화입니다. 그래서 이 배토는 359페이지, 그 다음에 경화는 336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배토와 경화의 정의, 그 다음에 목적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중 병해충을 경종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경종적, 또 혹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경종적 또는 재배적 또는 생태적, 똑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아닌 것, 환경 조건을 바꿔준다. 재배 환경 조건을 바꿔준다. 이것은 재배적 경종적 방법이죠. 그 다음 내병성, 내충성, 품종을 선택한다. 이 품종 선택이라도 또 재배적 방법이죠.
병해충 가해 시기를 해야 재배한다. 이것도 하나의 재배 시기 조절이기 때문에 재배적 경종적 생태계 방제죠. 천적을 이용한다가 생물적 방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종적 또는 생물적 또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이런 방제에 대한 그 사항은 교재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작물 재배 용도는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지베렐린은 노제트 현상을 타파하고 절간 신장을 촉진한다. 자, 지베렐린은 뿌리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과실의 생장과 숙기를 단축시킨다 했어요. 제가 이 배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배가 이 과학형의 지배를 도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신고 배 같은 경우는 10월 하순 이때 수확합니다만은 추석 무렵에 맞춰서 수확할 수 있도록 이 생장 그다음에 숙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지배렐린입니다. 그다음에 단위결실 포도 이 씨 없는 포도를 만드는 데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베렐린은 노제트 현상을 타파하고 절간시키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을 또 문제를 냈을 때 달리할 수가 있어요. 노제트 현상 타파 또는 불기 신장 촉진 또는 절간 신장 촉진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혼동을 안 했으면 쓰겠어요. 문제를 바꿀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에틸렌은 2층 형성과 성숙을 촉진한다. 2층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낙과 그리고 채과를 유리하도록 해준 거죠.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양상추, 땅콩, 발화축진,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육질 경화가 아니라 다른 건 연한데 육질 경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정화 우세를 타파합니다. 이것은 맞는 거죠. 앱시산은 기공을 열어 증산을 촉진한다. 앱시산이 이거죠. 앱시스산 또는 뭐 아부시스산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억제 호르몬입니다. 억제 호르몬으로서 일반적으로 수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한 해가 들어 건조하다.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할 정도 수분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뿌리에서 평소보다 40배 정도 앱시산이 생성이 돼서 이부 기공으로 이동합니다. 기공으로 이동해서 이부 기공을 닫아주는 거죠. 닫아줌으로써 증산,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간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대신 이부 기공을 닫아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가 저해됨으로써 강압성이 저하되는 그런 단점도 나올 수 있다.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산작을 촉진한다 하기 때문에 답은 틀린 거죠. 억제하는 거죠. 답은 3번. 그다음 옥시는 부정근 발생을 촉진시켜 삽목에 많이 이용된다. 자, 옥시는 부정근 발생. 그래서 루톤 같은 것 분재를 옥신 종류를 사용해서 삽목할 때면 발근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옥시는 정화 우세성입니다. 우회력하는 것. 그다음에 2층 형성을 억제해서 낙과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옥시는 그리고 적과 또는 적화를 합니다. 이 살포를 함으로써. 그래서 옥시는 맞는 것을 설명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이것도 교재 273에서 27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13번 다음의 피복자재 중 연질 피복자재가 아닌 것. 자, 연질 피복자재는 우리가 많이 피필름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EVA 에틸렌 아데스탄 비닐 필름 또는 PVC 염화 비닐 필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피필름이 투광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약품에 대한 내성도 하고 먼지 부착이 잘 안 됩니다. 대신 보온력이 떨어진다. 이 이야기는 장파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보온성 여기서 아주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보온성이 높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투과성 열이 잘 투과되고 그 다음에 열 투과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파 투과율이 낮아야지 이 보온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온성이 가장 큰 것은 PVC 그 다음에 EVA 그 다음에 P필름 P필름이 열 투과성은 가장 높으나 장파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보온성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초산 아데스탄 비율이 중간 염화 비율이 가장 높죠. 이 보온성이. 그리고 가격도 PVC가 높고 그 다음에 EVA가 중간 P필름이 가장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P필름은
가격이 싸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70% 정도 농가에서 이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은 3번 PT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경질 필름이죠. 이것은 기본교재 5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거 아니라 이 각각의 연질 필름 피복 자재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답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깊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각종 재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원해 중 냉해는 겨울 작물에서 주로 발생한다. 냉해는 여름 작물에서 발생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벼죠. 그 다음에 2번 가수성 중 배상행은 일소 피해를 방지해. 자, 배상행은 잠 모양이라 해서 배상형이죠. 잠배자 배상형 또는 개심형 그러죠. 이건 분지 각도가 높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노출하게 돼 일소 피해가 많아요. 그걸 단점을 보완한 것이 분지 각도를 아래에서는 더 높고 위에는 좁고 이것이 개심 자연형이에요. 그래서 이 배상형의 장점을 개선한 것이 개심 자연형이다. 그래서 일소 피해를 방지한 건 아니죠. 일소 피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벼 백수 현상은 풍속이 강해도 습도가 낮으면 피해가 실제적으로 벼 백수 현상 풍속이 강해도 습도가 높으면 이 피해가 경감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수 현상. 자, 이 습도, 공기 습도를 말하는 거죠. 60%. 그 다음에 풍속 10m 세크. 초당 10m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풍속 20m. 자, 이게 바람이 됐어요. 그러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합시다. 바람은 세도 습도가 많으면 빨래 잘 안 마르잖아요. 대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도 건조합니다. 이거 건조하다는 뜻이잖아요. 습도가 낮은 것은 건조하면 잘 마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백수 현상이 나타나고 이건 백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피해가 큰 것은 풍속이 크고 쉽게 말하면 공기 습도가 낮은 것. 다시 말하면 공기가 건조할 때 피해가 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시설 재배에서 다비 연작을 할 때 염해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 답은 4번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증발상량이 간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염해 피해가 나서 염류가 집적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식물체는 수분 포텐셜을 기울기 위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염류가 직접됐다는 이야기는 용질의 농도가 높다. 따라서 수분 포텐셜의 크기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식물체에서 양과 수분을 뺏길 수도 있는 거죠. 답은 4번이죠. 여기는 15번 다음 가수 분류가 인과류와 핵과류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인과류는 보통 사과, 배, 모가, 비파입니다. 그 다음에 핵과류는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양행두, 체리까지 되죠. 예. 자, 여기서 보면 배는 인과류 맞아요. 무화과는 장과류죠. 포도, 딸기. 그 다음에 2번 사과, 이건 인과류. 광귤은 준인과류. 그 다음에 3번은 모가 인과류, 매실, 핵과류.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책 교재 46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시력 구조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장가류는 성숙하면서 시방백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가들이 많은 가시다. 그렇죠. 장가류는 주로 포도, 딸기, 무화과, 석류 이런 것들이죠. 그게 맞는 거죠. 이거는요. 자, 견과류는 가유구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한 이속의 이건 핵가루를 설명한 거잖아요. 핵가루. 그 다음에 핵가루는 가피가 밀착 건조 껍질이 딱딱한, 이건 견과류 또는 갓가루를 설명한 것이죠. 준인가루는 꽃바퀴의 피칭 부분이 발달하여 가유게 된 부분, 이것은 인가루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교재 460ページ.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분류도 하지만은 각각의 이 품종 분류에 따른 특징을 많이 내놓고 이 답을 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번 다음 가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어떤 종자를 파종하고 복도를 어떻게 했더니 종자가 발화하지 않았다. 이런 식물 종자를 호광성 발화 종자다. 자, 그다음 이걸 먼저 그러면 그냥 앞에 보면 알 수 없잖아요. 자, 호광성 발화 종자. 호광성 발화.
종자. 이건 이 광이 있어야 발화가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광이 있어서 발화가 된다는 것은 복토를 이거는 얕게 해야 돼요. 얕게 해야 돼. 그다음에 형광성 발화 종자는 복토를 햇빛이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복토를 깊게.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호광성 발화 종자의 종류를 외웠잖아요. 호담, 상우, 뽕, 셀금, 당배.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혐, 오가토, 양파, 수오무. 그걸 연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자, 그러면 호광성 발화 종자다. 호광성 종자인데 결론은 호광성 종자를 깊게 하면 발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답은 깊게고 자, 여기 보면은 호담, 상우, 상추도 되는데 답은 깊게에서 우선 찾아본다면은 2번과 3번에가 나와요. 근데 오이는 형광성이에요. 그래서 답은 담배를 파종하고 복도를 깊게 하였더니 종자가 발화하지 않았다. 이런 식물 종자를 호광성 발화 종자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추를 혐 오가토 이것은 고추를 파종하고 복도를 얕게 하였더니 종자가 발화하지 않는다. 이를 형광성 발화 종자를 한다. 그래서 답은 이 3번이죠. 자, 이거는 교재 331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18번 옆면 시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2부 표면보다 이면에 뒷면에 그 말이죠. 전착체를 첨가해 시비하면 더 잘 흡수된다. 전착체를 첨가하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더 흡수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지죠. 맞아요. 석회를 가용하면 흡수가 촉진된다. 석회를 가용하면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아도 이 흡수를 억제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석회를 약간 혼합해서 하면은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노엽보다는 성엽이 밤보다는 낮에 그다음에 기온 상태가 양호할 때 흡수가 잘 됩니다. 근데 2번은 촉진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한번 3번 강우동으로 토양의 비료 성분이 의실됐을 때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이 연면시비에 이건 맞죠. 그다음에 신소각의 영향을 공부하여 작물 생육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량 요소가 결핍될 때도 이걸 살포를 해줘. 그리고 뿌리 흡수가 나쁠 때 그래서 생육이 건전하지 못할 때 신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토양 시비가 곤란하거나 또는 특수 목적을 위한 재배 시도 연면 시비를 합니다. 주로 연면 시비는 뭐 미량 요소도 맞습니다만 그 질소질 시간을 생육을 해보기 위해서는 주로 연면 시비에 사용하는 것은 요소를 많이 씁니다. 요소는 질소질이 46%예요. 46%. 그렇기 때문에 요소질 비료 중에서 질소질이 가장 높은 것이 질소질 비료 중에서 질소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이 요소 비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 교재 272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 우리나라 우박폐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로 정난운이 발생하는 7, 8월 정난운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는 정난운은 맞아요. 정난운은 여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은 봄에도 많이 발생하죠. 자, 정난운은 5, 6월 그 다음에 5, 6월에 50에서 60%, 9, 10월에 20에서 30%. 다시 말하면 5, 6월은 사과배로 말하면 착과기, 가을이 열리는 시기. 그 다음에 9, 10월은 성숙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피해적이 국지적인 경우가 많다. 맞아요. 이것은요. 그 다음에 과실 또는 세 가지의 타박상에 열상을 일으킨다. 이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피해가 오는 모든 과실을 제거하여 내년도 개화할 꽃눈 분화를 촉진한다. 제거해버리면 꽃눈 분화가 억제됩니다. 해거리가 발생한다. 해거리 이건 또는 경련 결과라고요. 경련 결과. 자, 이 해거리는 주로 이 과실의 가소 및 뭐 나무 수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과일로 생각했을 때 가소 및 과다 착과시 이것이 이 결론은 꽃눈 분화가 저해되기 때문에 꽃눈 분화가 저해된다. 그래서 자, 내년에 과일이 꽃이 필 것은 금년 보통 6, 7월 달에 꽃눈이 분화가 돼야 돼.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 과실은 예를 들어서 100개를 달려야 수세 이 나무 세력도 좋고 과일도 품질이나 모든 게 좋을 때 만약에 200개 달았다 하면은 자,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양과 수분을 흡수하면은
과일에 공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과일에 공급을 하다 보면은 과일도 적을 뿐더러 또한 거기에 모든 약물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 꽂는 분화도 안 되고 수세도 약해져요. 또한 100개가 필요한데 30개 정도 달랬다. 그러면 30개만 공급하고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이 사람들 일부 그러지만 다는 아니지만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일도 이거 내년 일은 생각 않고 새로운 도장지 이런 걸 만들어내서 꽃눈이 분화한데 그래서 내년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주면 안 됩니다. 일부 심한 걸 제하고는 가능한 한 살려서 이 수세 조절을 해줘야 하는 거죠. 답은 기억 옳지 않은 것이니까 기억 니을이죠. 옳은 것은 니은 득이시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교재는 415페이지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번 다음에 설명하는 하우스 시설 형태는 강선이 균일하게 투사되고 보온성이 크며 내풍성이 강하나 내설성이 약하고 환기 능률이 떨어진다. 자, 강선이 균일하게 투사되고 강투가 좋고 그 다음에 보온성이 높다. 그러나 내풍성도 강하다. 이런 것들은 아치형이나 터널형이에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풍압에도 가능하죠. 바람에. 이건 풍압이 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람에 약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적설, 내적설, 눈에 대해서는 약하죠. 그리고 환기에 대해서도 약해요. 예, 이 평면이 안 되고 이렇게 원형이 되기 때문에 이 천창을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청이 나타내는 이 보온, 후광성이 좋으나 내적설성하고 환기에 약합니다. 그러나 이건 환기에 강하나 보온성인 아청이나 터널형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적설성도 경사이기 때문에 이 아청이나 이 터널형 모델은 강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온성이 내풍성이 바람에 강하나 눈에 약하다. 이것은 아청이나 터널형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설성이 우수하고 환기 능률이 양호나 보온성이 약간 불리하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지붕형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511에서 513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21페이지죠. 21번. 작물의 수분 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분 가행.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 문제를 좀 안 헷갈리면 되겠어요. 자, 수분 가행. 이건 습해하고 같은 거예요. 습해. 수분이 많다는 얘기가 습하다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습해. 자, 습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말이죠.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뿌리 활력이 높아진다. 자, 습해란 것은 습이란 것은 기상보다 액상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 기상이 적으니까 결론은 산소가 적다. 산소가 적으면은 호흡이 저하된다. 호흡이 안 되면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생육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해는 매년 시험이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이 습해는 사실은 기상제의가 아니죠. 이런 것은. 자, 그래서 이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뿌리 활력이 높아진다. 야, 물이 많은 수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수분은 필요하나 뿌리가 호흡을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액상과 기상의 조건이 적정해야 돼. 그래서 토양이 입단위 형성이 잘 됨으로써 비모강공을 통해서 수분이 배수되고 거기에 공기가 통해서 뿌리 호흡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가산화석회를 종자에 분해해서 파종하거나 토양에 혼입한다. 이건 맞죠. 습의 대책입니다. 이것은 맞아요. 그다음에 습전에서는 휴립급한다. 습전에서는 이렇게 휴립 휴파를 해야 돼요. 휴파. 그다음에 이 논에서는 이 휴립 재배. 논에서는 이거죠. 이 휴립 재배를 해야지 쉽게 말하면 물이 잘 빠지고 통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습에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미숙유기물과 항상급비를 시험한다. 미숙유기물을 시험하면은 습한 땅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기 상태가 돼서 현기성 미생물이 이걸 분해시키면은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숙유기물이 아니라 안수관 부숙유기물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황상금 비료를 시험하면 폐나 또는 쉽게 말하면 이 노후화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항상 비료를 주면은 이
공기 중에 수소와 만나서 항화수소가 발생되면서 뿌리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산화석기를 정제하여 분해한 거죠. 그래서 이 습의 근본적 대책은 배수라고 했잖아요. 배수, 그다음에 내습성 품종을 선택. 내습성 품종이 강한 것은 벼, 연금, 미나리. 그다음에 내습성이 가장 약한 것은 양파, 파, 당근 종류입니다. 그러나 수분은 필요한데 습에는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토양 통기 조성을 위해서 세사 객토를 하거나 토양 입단 형성을 위해서 토양 계량기를 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다음에 식물체가 어쨌든 간에 습해가 있기 때문에 이 표토 기피라가 비료를 주어봤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표충 시비라는 거죠. 표충 시비하면은 이 작물이 이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뿌리가 표충 가까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숲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이고 또 책을 다시 한번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번식 방법은 모주에 붙은 가지에 상처를 준 다음 생장 조절지가 처리된 가지 끝부분과 박피된 부위를 흙으로 묻어서 발근하여 번식시키는 것. 이건 치목, 희무지를 설명한 거죠. 그다음에 지하부에서 나온 싹을 어미폭에 떼어내어 번식시키며 모 자체에 이미 뿌리가 붙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번식 방법이다. 이건 포기 나누기 또는 분주의 설명이죠. 그 답은 2번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교재 347페이지와 35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다음 중 병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병해, 고추 역병. 고추의 역병은 곰팡이병 또는 진균류, 사상균. 그래서 고추 역병은 이 병이에요. 1번이죠. 사과의 고두병, 토마토 배꼽석병, 배추 입끝마름 증상 또는 땅콩의 결합 증상. 이것은 이 생적장애로서 칼슘 성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생적장애입니다. 병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4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A농가는 국화를 재배하는데 계약일을 조절하여 비싼 값에 출하하기 위하여 조생국은 속성 재배하고 만생축은 어떻게 재배하여 억제 재배를 하여 연중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재배를 우는 이를 균연 재배를 한다. 자, 여기서 국화 단일식물이에요. 단일식물. 자, 국화를 사계절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균연재배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촉성재배라는 것은 가을보다 일찍 수확하는 재배법이기 때문에 봄, 여름이에요. 봄, 여름 생산. 봄, 여름 생산하는 거죠. 이 생산. 꽃이 피는 봄, 여름 계약. 그럽시다. 계약. 그래야 쉽겠죠. 여름 계약. 그러면 이때는 장일 조건이에요. 장일 조건이기 때문에 국화가 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국화를 피기 위해서는 이 단일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단일 조건을 만들어주려면 이것은 햇빛을 가리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차광을 함으로써 해의 길이를 짧게 해줌으로써 단일 조건이 되기 때문에 봄, 여름에 국화 꽃이 피고 판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억제재배는 자, 국화는 보통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중하순까지 개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미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은 이 단일이에요. 똑같은 단일이면 이미 꽃이 피어 그러면 다음에 안 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겨울까지 꽃을 못 피게 해야 한다. 못 피게 하려면은 장일 조건을 줘야 한다. 장일 조건 주면은 꽃이 안 피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자동으로 장일 조건 안 줬을 때는 꽃이 피더라고요. 자, 이 장일 조건을 준 것은 이 보강은 전조재배 또는 야파처리 또는 광중단. 광중단만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줘요. 광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광을 중단하면서 암기를 중단한다 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화를 재배하는데 계약일을 조절해 비싼 값에 출하하기 위해서 조생국은 봄, 여름에 생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일 처리를 해서 해가 길 때니까 단일 처리해서 효콩 재배하고 만생축은 가을에 꽃이 안 피도록 장일 처리하여 억제 재배를 하여 연중 개화가 가능하게 하는 재배를 오늘 준연 재배를 한다. 답은 2번이죠. 여기는 교재 2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 이건
뭐 다른 것에 응용하더라도 이 기본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놔도 충분히 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25번 양액재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양액재배는 토양재배에 비해 완충능이 크기 때문에 재배하기 쉽지 않다. 자, 이 토양은 쉽게 말하면 점토 함량과 부식 함량이 충분할 때 CEC 양이온 취약량이 크면 보호비능과 또는 완충능 토양 산도에 대한 안충능이 크다 했어요. 그러나 토양이 아닌 양액재배할 때는 만약에 양액 농도가 높다 했을 때는 토양 같으면 어느 정도 흡착해서 이 시경을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액재배가 완충력이 크다? 이건 양액재배는 토양에 비해서 완충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적당주의가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단점이죠. 일반 농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라고 말씀. 고형 배지경 중 무기 배지경에 사용하는 재료는 암면이나 펄라이트. 그렇죠. 암면, 모래, 자갈. 그 다음 나이트 계통이 무기 교질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형 배지경이다. 무기 배지경이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막식 재배는 순환식으로 배용기 침투하면 단기간 전입니다. 산소 대신 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산소 추가 공급이 필요하지 않죠.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배양의 그 pH는 5.에서 6.5. 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약산성에서 중성의 범위 거기보다 미세하게 양액재배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 배지경에서는 담액 수경은 산소 공급장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방막식 수경에는 경사제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장치가 필요 없다. 다만 분무경에는 뿌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감자 같은 거 심을 때 재배 관리에 수확이라든지 효율적이나 단전 단수시 분무가 안 됐을 때 작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무배지경은 강물질이지만 유기배지경은 뭐 피트모스라든지 코코넛, 뭐 왕겨, 훈탄, 그다음에 톱밥, 나무 숲이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식물체, 유기체에 한 것은 유기 배지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답은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양액재배는 토양재배의 완충능이 작기 때문에 재배하기 어렵다 했는데 크기 때문에 재배하기 쉽다는 것이 답이 틀린 거죠. 이건 교재 353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될 거예요. 최근에 이 문제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뭐 이 문제가 100% 출제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출제 분포도를 비교해서 각 분야별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었을 때는 폭넓게 공부를 잘했다라고 평할 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6월 4일 시험 보는데 꼭 합격에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